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법과정치 2강 민주정치의 기원과 발전에 관련된 내용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정치는 이제 고대 사회에 있었고요. 중세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이렇게 오게 되는데 각 시기별 특징들을 정리해서 이제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 출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근대, 현대를 횡으로 놓고 비교하는 문제 출제돼요. 요거는 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 또는 이제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을 통으로 묻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근대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혁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 그래서 시민혁명이 진행되는 과정 이런 걸 또 통으로 내요. 이렇게 되고, 그래 현대를 통으로 내는 경우 좀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 이렇게 고대, 근대, 현대를 비교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고대 통으로 내는 거 하나, 근대를 통으로 내는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각각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아테네 민주정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대 민주정치는 이제 그 개인주의가 바탕이 된다.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에 근거해서 근대 민주정치가 수립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개인주의가 바탕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테네 민주정치는 공동체적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 개인주의 없어요. 그리고 아테네는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우리가 서남아시아 이쪽에 된단 말이죠. 그쪽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맨날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웠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도시국가끼리 맨날 전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공동체적 인간관이 비롯되었다. 첫 번째 하나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직접민주정치입니다. 우리가 근대하고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는 간접민주정치가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아테네 민주정치는 직접민주정치였다. 그래서 민주정치 기구 이 세 가지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민회, 평의회, 재판소 이렇게 있게 됩니다. 민회에는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한다. 이렇게 요거. 그래서 그 당시 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2만여 명 정도, 2, 3만이에요. 그러니까 2만이나 3만 명 정도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다 모여서 마이크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회의기구고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민회에서 이제 결정된 사항을 평의에서 집행을 합니다. 근데 평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모든 시민이 아니라 추첨이나 융번에 의해서 관리가 선발이 돼요. 그래서 500여 명 정도가 평의회에서 선발이 돼서 그 사람들이 민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집행해 나가는 집행기구예요. 그 다음에 재판소도 보시면 추첨이나 윤번회에서 배심원이 선발됩니다. 배심원. 그 당시에는 판사가 없어요. 어떤 법이라는 것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치라는 것이 발달하지 않아서 법에 의해서 어떤 재판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배심원들이 참여를 해서 다수결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는 이런 과정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이 관리 선발 과정에서 추첨이나 윤번회에서 배심원을 선발해서 사법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해서 이 통치기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것에 대한 포인트부터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민회에서 하게 되는 역할은 지금 입법부, 평의에서 하게 되는 것은 행정부, 재판소에서 하게 되는 것은 사법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테네 민주정치 기구들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테네 민주정치는 권력 분립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안 된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예요. 입법, 사법, 행정처럼 보이지만 권력 분립의 원리가 실현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불명확합니다. 이거는 보세요. 우리가 민회는 입법부, 그 다음에 평의회는 행정부, 재판소 사법부 이렇게 가면 좋지만 민회에서는 중요한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럼 민회에서 중요한 재판을 하기도 했어요. 어차피 다수결로 판결하는데 중요 재판은 민회 모든 사람이 다수결에 참여하게끔 해서 재판이 열리기도 했고요. 평의회에서는 집행만 하면 되지만 여기서 법률을 만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엄격히 구분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세요. 우리가 권력 분립의 원리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나눠 생사한다.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되고, 이건 뭐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을 해야 돼요.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있어야지 권력 분립의 원리가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는 서로 견제하는 장치 없어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없습니다. 원리가 여기서는 작동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견제와 균형의 원리 없어요.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가 중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럼 입법, 민회에서 역할, 평의회, 재판소에서 이렇게 권력을 서로 나눠 생사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이거는 기능적으로 분화되었다.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 서로 분화돼서 업무를 서로 나눠서 했었다. 요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권력 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추첨이나 윤번에 의한 공직자 선출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보세요. 민회에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죠. 그리고 평의회는 추첨이나 윤번에서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배심원도 추첨이나 윤번에 의해서 공직자들이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거에 의해서 공직자가 선출되는 경우가 있고 추첨이나 윤번에 의해서 공직자가 선출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선거를 하는 것은 능력 위주의 어떤 관리 선발 방식입니다. 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 직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을 관리로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거는 능력 위주의 관리 선발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추첨이나 윤번하면 랜덤이에요.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되니까 돌아가면서 그냥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회균등을 강조합니다. 능력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관리가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랜덤으로 뽑아서 뽑힌 사람이 그걸 이런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아니라 공직자 선출 방식의 선거가 아니라 추첨이나 윤번에 의한 것이다. 이것도 선택지 하나짜리로 잘 나오니까 정리하시고 선거는 능력 있는 사람 뽑는 방식이고 추첨이나 윤번은 능력이 기준이 아니다. 누구는 한 번씩은 돌아가게끔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포인트가 추첨이나 윤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 선발 방식의 특징 하나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한된 민주정치였다 해서 여성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 빠졌고 외국인도 빠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테네 민주정치는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제한적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 때문에 헷갈린 거 하나 봅시다. 앞에 우리가 민회는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하는 회의기구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성 빠지고 노예도 빠지고 외국인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틀리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민회는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한다. 이거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민회는 모든 시민이 참여한다 하는 것은 맞는 말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민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 참여하게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거 선택지를 구분해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민회는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한다. 맞는 거고 민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 참여한다. 그럼 틀려요. 왜냐하면 여성이나 노예, 외국인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일정 연령 이상의 자유민 남성이면 다 이게 시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참여하는 게 민회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하는 기구는 민회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편 추방법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보세요. 우리가 이제 특히 가장 중요한 관직이 어디냐면은 평의에서 가장 높은 수장을 아르곤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도 사람 사는 데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네끼리 파당을 나눠갖고 지네끼리 싸우는 일이 어디든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봅시다. 자기네끼리 싸우는데 저쪽 반대편 파당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좀 사악해요, 걔가 만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걔가 아르곤이 된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쟤를 추첨해서 좀 제외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게 되냐면 도편 추방제라고 해서, 이거는 원래 근본 취지는 이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당첨이 돼서 제가 이 아르곤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좀 독재 우려가 있다. 횡포 부리겠다. 이럴 우려가 있는 사람을 참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추방하기 위한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사람을 추방하는 것이 바로 도편 추방법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독재의 출현을 방지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초반에 출제가 되어 왔어요. 지금도 가끔 나와요, 이 표현이.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저 팀에서 쟤네가 되면은 이건 좀 우리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쟤를 독재자로 몰아붙이고 투표해 갖고 쟤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하기 위한 용도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도편 추방법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취지, 그 다음에 문제점. 취지는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겠다. 근데 문제점은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현대사회 의의는 국민 소환제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해요. 이거는 직접 민주정치 제도에 해당합니다. 이게 직접 민주정치 제도인데, 국민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거직 공무원이 대상이 돼요. 우리나라 주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죠. 근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얘네들이 너무 못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의 파면을 결정하는 제도를 우리가 국민 소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소환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직접 민주정치 제도다라는 것을 알아놓으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탄핵이에요.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고, 국민 소환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파면을 결정하는 게 국민 소환제예요. 이건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파면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소환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게 국가직에서 출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소환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파면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없습니다. 주민 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주민의 투표를 통해서 파면을 결정하는 제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알아놓으시고 이 제도가 도편 추방법에서 모태가 돼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도편 추방법의 출제 포인트는 3개예요. 취지가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한다. 문제점은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그리고 현대사회 국민 소환제 모태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도편 추방법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 도편 추방법 있죠, 이거 민회에서 하는 겁니다. 민회에서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추방을 한다면 이 도시국가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극형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살인, 사형을 하는 거 이게 이렇게 되고, 공동체 사회에서의 가장 극형은 추방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국가에서 벗어나면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허벌판에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가장 공포가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이 형벌이 추방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는 이런 특징들 잘 잡아서 정리하세요.
예, 그 다음에 근대 민주정치. 우리가 고대가 끝나고 중세였지만 중세는 신학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교황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죠. 종교적 지배는 민주주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대화나 타협을 통한다고 종교의 신념이 달라지고 교리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 교리는 다 그냥 복종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근대 민주정치의 시민혁명에 일단 근대 민주정치 성립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시민혁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사상적 배경이 무엇이냐? 한다면 천부인권 사상, 계몽주의 사상, 사회계약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설명했습니다. 신이 하늘이죠.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다. 자연법상의 권리다. 자연권과 똑같은 말이고요. 계몽주의 사상은 이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신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이제 세계관이 등장해야 되죠. 그래서 과학적 세계관, 이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고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래서 사상적 배경, 천부인권 사상, 계몽주의 사상, 사회계약론 이거는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중 근대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사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천부인권 사상, 계몽주의 사상, 사회계약론에서 기타가 틀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거 좀 암기해서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등장한 사상이 뭐냐?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국민주권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고대 아테네에는 민주정치니까 국민주권주의가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선택지 연결하면 그렇지 민주주의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 주권 사상이 등장하게 된 근대에 와서 등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 사상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한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 민주정치와 연결시키면 틀린다. 요거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권력분립의 원리도 등장하였다. 이것도 근대 와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테네 민주정치 아까 권력분립의 원리를 거기다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 제가 설명했죠. 그 다음 이펀주의 등장. 헌법에 의한 통치 이렇게 되죠. 헌법에 의해서 이게 법치예요. 법치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나타난 이제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항권 사상 여기서 혁명권 있죠. 혁명권도 이때 이제 등장합니다. 로크의 저항권 사상 있었죠. 그것도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근대 민주정치의 영향으로 가장 중요한 거 요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한적 민주주의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랑 근대 민주정치의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문제가 많은데 비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라 했죠. 두 가지의 공통점은 제한적 민주주의다라는 것이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는 여성 제외됐죠. 외국인 제외됐죠. 노예 제외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근대 민주정치도 제한적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때는 뭐 어떤 제한이 있으면 재산. 이게 좀 특이하죠. 돈이 있어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일단 성별 제한이 있었습니다. 여성 안 됩니다. 여전히. 그래서 세상의 절반 여성이 빠졌어요. 그리고 남성 중에서 이제 일정 연령 이상의 자유민이 아니라 돈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선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이 재산권 기준으로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 전체 국민의 몇 퍼센트냐면 제일 많은 나라부터 소개할게요. 프랑스입니다. 4%입니다. 이렇게 해도 영국 1%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나 2%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재산권 기준으로 선거에 참여했던 것이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대에는 다 참여하잖아요. 거의 80% 이상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1%도 안 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제한적 속성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근대에 이런 한계가 있어 왔기 때문에 보세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이 이 선거권 제한이 사라져가는 과정이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권 확대 운동 이것이 근대 민주정치에서 현대 민주정치로 넘어오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거는 시민혁명이에요. 근데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거는 뭐냐? 모르는 분 많으세요. 선거권 확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권 일부에게 제한됐었던 것이 모두 대중에게 넘어오는 과정이 현대까지 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근대 민주정치도 아테네 민주정치처럼 제한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체크돼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관련 문서 분석을 좀 보면은 영국의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문서가 권리장전이고 미국의 독립선언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분석을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사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런 걸 찾는 문제가 됩니다. 보세요.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을 만들거나 과세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왕은 집행자고요. 의회는 입법자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권력 분립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 그래서 의회가 입법 권한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고 왕은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왕은 상비군 유지할 수 없고 청원권을 자유롭게 보장하며 그래서 국민이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서 이런 권리장전의 내용이 왕의 권한은 내려놓고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는 상비군은요. 절대항정의 가장 기반이 됐던 복병이에요. 절대항정이 이런 전문적인 군인들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교황 세력을 무너뜨리고 절대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걸 무너뜨린 게 이제 시민혁명이기 때문에 다시 왕에게 상비군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좀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 권리를 평등하게 지니고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이 천부적 권리 여기에 천부인권 사상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사상 중에 천부인권 사상, 계몽사상, 사회계약설 있다고 했죠. 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국민주권론 등장했고요. 만들어진 정부가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사회계약론이 이제 표현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떤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에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뭐예요? 이거는 저항권, 그 다음에 혁명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만들어 놨는데 이 정부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독재를 해나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에게 있다. 그 권리가 바로 저항권, 혁명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권리장전이나 미국의 독립선언에서는 근대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사상과 시민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사상 이런 것들이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된 내용들을 이제 어떤 사상이냐를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랑 근대 민주정치의 특징을 좀 여기서 잡아놓게 되면 근대 민주정치는 자유권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로크가 근대 시민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 로크는 사실은요 가장 중시하는 권리가 재산권이에요. 아까 우리가 재산권의 경우에 이제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했었잖아요. 특히 이제 자유권을 많이 강조했고 아테네 민주정치는 누구나 참여해도 됩니다. 참정권 강조했고요. 근대 민주정치는 간접 민주정치입니다. 그죠? 의회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 이런 것인데 아테네 민주정치는 직접 민주정치다. 근대 민주정치에서는 간접 민주정치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두 가지 알아놓으셔야 돼요. 일단 국가가 커졌습니다. 도시국가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국가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대표를 뽑아야 한다. 두 번째는 질적인 요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대 이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그냥 간단한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그냥 전문적인 사안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을 다 참여시켰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의사결정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문가, 엘리트 그룹이 대신 어떤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간접민주정치가 등장했고요. 아테네 민주정치는 직접민주정치죠. 그러면 근대 민주정치, 간접민주정치의 도구는 의회예요. 의회가 되는 거고 직접민주정치의 도구는 민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국민의 대표만 참여하는 이런 회의기구가 의회이고 그 다음 민회는 시민 모두가 다 참여하는 직접민주정치 기구가 민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고 근대 민주정치부터는 권력분립이 명확하고 아테네 민주정치는 권력분립이 불명확하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민주정치는 개인주의가 바탕이 되고 아테네 민주정치는 집단주의, 공동체주의가 바탕이 된다. 뭐 이런 차이점. 근대하고 이 구대를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많아요. 그럼 공통점이 뭐냐? 제한적 민주주의다. 이게 결국 답이 되는 문제가 돼요. 근대 민주정치에서는 제한적 기준이 뭐냐면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 그 다음에 성별 기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아테네 민주정치에서는 뭐냐면은 신분 제한이 있었죠. 노예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성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전히 성별 제한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나 근대 모두 어떤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어서 성별 제한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공통적인 이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 신분 제한이나 재산 제한, 특히 근대는 재산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재산을 가진 사람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근대 사회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대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면 모든 권력이나 모든 게 다 허용돼요. 돈 없는 사람은 굉장히 무시당하는 이런 사회가 이제 근대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왔다고 많이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재산권이 중시되는 자본주의 사회가 근대 이후의 사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랑 근대 유럽의 민주정치가 이런 차이점이 있다. 잘 정리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현대 민주정치. 우리가 근대 민주정치에서 현대 민주정치로 넘어오는 과정이 선거권이 확대되는 과정이라 했죠. 그래서 선거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시민혁명 직후에는 재산이나 성별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노동자들의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얻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만 차지했던 재산가만 차지했던 이런 선거권이 노동자의 확산이 됐고요. 농민운동을 통해서 농민도 차지했어요. 그리고 여성운동을 통해 여성까지. 그래서 여성이 마지막으로 선거권을 얻게 되는 그 해가 1928년도예요. 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이전에서도 여성의 선거권 확대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크게 막 부각됐단 말이죠.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자본가, 그 돈 있는 사람들하고 정치인들이 주로 즐겼던 것이 경마예요. 경마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돈 거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 그렇게 하게 되는데 경마장 트랙에 갑자기 한 여성이 등장했어요. 막 몰래 뛰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라라고 하면서 말에 깔려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뭐 그 이전에도 여성의 이제 어떤 선거권 보장 운동을 하는데 사실 이슈는 있었지만 크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전달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엔 이제 여성이 결국에는 선거권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선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근데 이걸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선거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 농민, 여성의 순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등 선거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되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평등 선거가 아니라 보통 선거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보통 선거가 실현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단원에서요. 선거 원칙, 4대 원칙 배우게 되는데 보통 선거랑 평등 선거는 틀린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보통 선거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제한을 없애주는 것이 보통 선거가 실현되는 과정이고 이 선거권을 얻었는데요.
누구는 한 표, 누구는 두 표, 누구는 세 표 준대요. 표가 서로 다르게 배분되는 거 있죠. 이게 평등선거에 어긋나는 이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표의 등가성을 맞춰주는 이런 것이 평등선거의 실현이고, 선거하는 과정에 제한을 없애주는 것이 보통선거의 실현이다. 그러면 이거는 돈 있는 사람만 선거하다가 노동자, 농민, 여성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과정에 재산 이런 기준이 제한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선거가 실현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이렇게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를 뭐라고 그러냐면 참여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여민주주의가 등장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두 가지 측면 생각하셔야 돼요. 현대 민주정치가 참여민주주의라는 거는 참여의 폭이 넓어졌어요. 선거권의 폭이. 그래서 참여의 폭이 확대되면서 대중민주주의가 등장하였다. 요 단어. 대중민주주의가 등장했어요. 이게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대중민주주의가 등장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시민혁명을 통해서는 소수의 1, 2%만 참여하는 민주주의였어요. 제한적 민주주의였지 대중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중민주주의가 되려면 국민 대다수가 다 참여해야 대중민주주의죠. 그러면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이 과정이 이제 대중민주주의가 등장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대중민주주의란 말은 이 근대민주주의가 아니라 현대민주주의와 매치가 돼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참여의 폭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 참여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보세요. 우리가 참여 방식이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식이 근대 초에는 뭐였냐면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의회에 넣어요. 그래 의회에서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누구의 이해관계만 대변해줘요. 돈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만 대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에 참여해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사람을 의회에 보내주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100년 넘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학살 수준의 이 희생을 치러요. 그리고 나서 그 선거권을 얻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 참여할 때 선거날 놀러 가는 사람 욕먹어야 돼요. 그 많은 사람이 희생을 치러가 얻어낸 결과인데 그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놀러 갔다가 독재 정권 들어서서 개판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놀러 간 사람 책임져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러서 얻어진 결과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날 못 놀러 가요. 배운 사람은 못 놀러 가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여 폭이 확대되는 과정이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선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참여 방식도 이제는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라든가 이익집단, 언론 이런 사람들의 이런 기관들의 영향력이 늘어났죠. 요즘에 굳이 선거철 아니어도 언론 보도 일어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나 이익집단, 요즘에 특히 또 이제 무슨 유치원 해가지고 이익집단들의 활성이 그동안 엄청났다는 게 이제 보여지고 비리도 많았고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직접민주정치의 어떤 부분적인 도입해서 국민투표라든가 국민소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됐고요. 지방자치제도나 전자민주주의 해서 참여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현대사회로 오게 되면서 제한된 이런 참여폭이 현대사회 넓어지면서 방식도 다양해지는 이런 사회가 되면서 현대민주주의를 참여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참여 폭도 넓어지게 되고 참여 방식도 다양해지는 이런 이제 사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 4번에 다음은 고대 아테네 정치기구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면 민에는 이제 이렇게 평균은 이렇게 되고 재판소는 이런 역할을 하였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그러면 가는 추첨이나 윤번에 선출된 시민으로 구성된다.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되죠. 아니 관리 선발은 추첨이나 윤번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의하고 재판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추첨이나 윤번을 한 것이고 민회는 시민이면 다 참여하는 거예요. 요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회는 시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하는 것이고 민회에서 추첨이나 윤번을 통해서 평의에서 일할 사람, 재판소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되고 나의 경우는 오늘날 행정부의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선거로 충원된다. 선거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평의회나 재판소에 있는 사람들은 추첨이나 윤번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선거가 그러면 아테네에서는 없었느냐? 있었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국문 시험에 나와요. 이게 아까 아테네 이런 고대 사회에 전쟁 많았다고 했죠. 전쟁의 지휘관들 좀 뽑아봅시다. 오늘 전투를 지휘할 사람 뽑겠습니다. 추첨합시다. 어떤 고문관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전쟁 지휘해요. 그날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만큼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선거합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서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도 선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군 지휘관을 선출할 때는 선거가 있었다. 요거까지 하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그 다음에 다는 사법기구로서 구성원들의 추첨으로 선출된다. 맞습니다. 가나다는 철저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었다. 권력분립의 원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 알아놓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아테네 민주정치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다 풀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7번에 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보세요. 근대 국가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때문에 복잡한 기능을 가져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가 기술적으로 곤란해졌다. 모든 국민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직접 민주정치라 했어요. 이에 새롭게 고안된 제도를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작했는데 이 제도는 국민이 투표에 의해서 권력을 위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의 행동 속에서 자신의 것을 찾아낼 수 없으면 신뢰할 수 없다. 이 제도는 간접민주정치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간접민주정치고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대표 선출권이 있다면 소환권도 있어야 된다. 간접민주정치를 보완하는 것은 직접민주정치 제도에 해당하는데 국민 소환제도 직접민주정치 제도가 되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고요. 근데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국민 발안이라고 해요. 국민 발안제. 이것도 직접 민주정치 제도에 합니다. 이거는 1번은 국민 소환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국민 발안제. 3번은 이제 국민 투표권. 요 세 가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은 모두 직접민주정치 제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현대사회에서요. 간접민주정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제도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소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임기 전에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파면시키는 제도. 국민발안제도는 입법기관이 국회죠. 그럼 국회에다가 국민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법률안을 직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국민발안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국민투표권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투표를 하면 선거도 투표라고 하고 국민투표도 투표인데 선거는 사람을 뽑는 게 선거죠. 나를 대신해서 의사결정할 사람을 뽑는 것이 선거가 되기 때문에 선거는 간접민주정치 제도가 돼요. 근데 국민투표는 그럼 투표를 해서 뭘 하는 겁니까? 그건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거예요. 정책을 갖다 놓고 이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이 국민투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접민주정치 제도에 해당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헌법 개정 시 국민투표하고요. 그리고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의한 경우, 제안한 경우에 국민투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직접민주정치 제도고 간접민주정치를 보완하는 장치가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비례대표제를 확대 실시해서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이거는 선거 단원을 가게 되는데 이거는 뭐 대표성을 높이는 거랑 간접민주정치 문제점 보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해서 3번까지 잡아내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2강에 아테네 민주정치부터 근대, 현대까지 이어지는 민주정치의 변천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하고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